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꼭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 되면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법도 한데 전국적으로도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요. 우리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띠는 양상입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충청권 민심은 이번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표심을 잡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이죠.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훈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못다한 거 마저 다 하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다 지방으로 옮기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과학 수도 대전을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원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경선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이제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시간이 빠른데요.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 물밑에서 지금 오리발질을 열심히 하고 계신 두 분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지금 혼전이라고 표현이 나오던데 네, 실제로 네. 혼전이 맞죠. 굉장히 네, 막상막하인 상황이 있고 뭐 엎치락 뒤치락 아마도 끝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근데 네. 다만 그 최근에 지지율도 그렇고 선거 상황들을 보면 네, 뭐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정용 후보가 네, 네. 일종의 이제 정책 역량, 이 네, 네. 위기 극복에서의 그 이 경쟁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말로 이제 선거가 점점 그 후보 간의 그 경쟁력 차이로 집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그 네. 혼전 속에서 뭔가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가장 네. 좀 포인트가 아닌가. 사실 뭔가 이 후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당 상황이나 뭔가 네, 다른 네. 외부적인 변수가 좀 더 이렇게 주목되고 했을 때는 네. 또 지지율이 또 많이 좀 바뀌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남은 40일 동안은 네, 네. 이 후보 경쟁력 위주로 이 선거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 본인한테 이목이 집중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예. 신 의장님. 이제 뭐 공감하는 부분과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은 뭐 이번 대선 판세는 정말 예측 불허다. 네, 네. 불확실성이 아직도 이렇게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후보의 경쟁력으로 말하면 저희는 네. 정말 자신 있다. 예. 정말로 후보만 이렇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네.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네. 도덕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잘 봐주시면 네. 저는 이 선거는 저희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초반부터 재밌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엔 두 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40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관심도 지금도 높지만 더 높아질 텐데요. 막판 판세를 좌우할 변수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지금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부분은 뭐 우리 이 박사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예. 네, 뭐 선거는 뭐 인물, 이슈, 구도 이렇게 이제 3자가 주로 결정한다라고 지금 하는데요. 네, 네. 인물 관련해서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역대급 지금 비호감 그 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각 후보가 어떤 악재가 또다시 불거지느냐가 네, 네.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을 또 미칠 것 같고요. 구도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나타나듯이 정권 교체론이 좀 더 우세하긴 한데 네, 네. 이게 그대로 갈지 네, 네. 아니면 뭐 정권 유지론으로 뭐 여론이 좀 급변할지 네, 네. 이게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슈 관련해서는 사실은
역대급으로 이슈가 없는 그런 그 대선입니다. 네. 과거 같이 뭐 대혼화 이슈라든가 네. 뭐 수도 이전 이슈라든가 네, 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아마 그게 비호감 선거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보는데 네.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해서 각 후보 또 각 정당 쪽에서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네. 예, 미래 한국 사회의 비전과 관련해서 네.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누군가 네. 그런 대형 이슈를 제기를 해서 네. 그게 이제 쟁점이 되면 네. 그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네. 어떤 판세를 압도할 이슈가 던져지지 못했다.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이종훈 박사님의 의견에 그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네, 네. 그 이슈가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비호감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가 잘 안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슈가 왜 없죠?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21세기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산업 전반의 구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언론이 전하질 않아요. 언론이 관심 있는 것은 호감, 비호감밖에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아니라 역대급 언론의 선거 개입 대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 그 지상파가 정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네. 지상파의 목소리는 작다. 특히 뭐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라도 네, 네. 역대 선거 중에서 지상파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은 그런 네. 선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네. 또 그 이슈를 가리는 그런 사설들이 난무하다 이런 네.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그 유권자들이 정말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이미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언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잘 파고들어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어떤 후보가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네.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이번 설서부터 좀 차분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파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지상파 종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상파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가슴이 아픈데 그럼 TV 토론 얘기 좀 해볼게요. 지상파 TV 토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싸움만 지금 오고 가는 현실이고 TV 토론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건 장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역제안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실무협의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후보만 결단하면 뭐 전혀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실무협의 같은 것들이 기울어지고 네,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제안들 이 뒤엉키는 것 자체가 네,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자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워낙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그 예전에 비해서 이 써 있는 거에 충실한 이 네, 좀 네.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 방어에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TV 토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일종의 여러 가지 이 수로서 네, 이 네. 제안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TV 토론의 성사 가능성도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방송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토론은 하자 이렇게 또 국민은 역제안을 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 있으면 1대1로 한번 하자. 네. 그런데 갑자기 구도가 바뀌니까 네, 네.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을 때는 뭐 그러다가 약간 뒤처지니까 다른 후보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고요. 네, 네. 정말로 그냥 1대1로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니까 네, 방송 네. 3사 해서 사자하면 얼마든지 일정 잡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1대1 하는 거 한번 정말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네, 네. 방송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이 됐죠. 예, 예. 인용된 함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함의는 방송사가 초청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고 그냥 네네. 방송사가 와가지고 취재하는 건 된다. 그러니까 취재하듯이 생방송을 해서 1대1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 저는 후보가 검찰총장까지 하신 27년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냥 그야말로 갖다 붙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이든 종편 방송이든 방송에서 연합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토론을 중계한다는 것의 중대함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 중대한 자리에 왜 15% 이상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후보를 배제하며 그리고 소수 정당 중에서도 지금 원내에 6명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정당을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배제할 수 있는가? 이들까지는 포함시켜서 토론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법원이.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사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인 법조인 후보와 또 그 캠프에서 이걸 막 무시하고 자, 우리가 해석하기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토론을 합시다라고 역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그리고 또 왜 토론 시간을 31일 날 술시 이걸로 고정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만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양자 토론을 그것도.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착. 그렇지만 중요한 법원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한 해석은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태가 과연 토론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국민들에게 읽힐 것인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저희 반론을 하나 제기할게요. 저는 민주당 측에서 처음부터 사자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저는 그 말이 100% 옳다고 동의드리고 저는 당에 건의해서 사자로 먼저 가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양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법정으로서 선거 기간 중에 3차례 이상 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도 기회 있어요. 그럼 미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야기를 해서 양자하기로 했으면 양자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거를 굳이 법원의 해석을 갖다 붙이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양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31일 날 낮에 그러니까 술시가 아닌 시간에 먼저 양자 토론을 하자는데 그걸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2번 하자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만 얘기해도요.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사님, 만약에 TV 토론이 된다면 표심에 좀 영향을 줄까요? 좀 어떻게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표심에 영향을 주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용도 볼 것이고 또 태도도 볼 것이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토론 뭐 계속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을 더 많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뭐 힘겨루기 하면서 계속 지금 이게 지연되고 이러니까 뭐 그나마 TV 토론도 몇 차례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걸 정말 보장할 생각이 있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제가 보건대는 두 후보다 좀 선택적 TV 토론을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TV 토론 판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에 약간 그래도 좀 소극적인 이유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게 대장동 TV 토론으로 끌고 갈까 봐 그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이 다자로부터 공격을 이제 받게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1위 후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대응이 잘 안 될까 봐 또 그게 또 걱정인 거고.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확 좀 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V 토론 횟수도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늘려야 되고요. 이건 제도화를 아예 선관위에서 그렇게 좀 해버려야 되겠다. 딱 날짜도 그냥 딱딱 박아서 뭐 투표일 개시 며칠 전 이렇게 아예 만들어 버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각 후보 진영에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만이 또 능사도 아니고 절대로 유리하지도 않아요. TV 토론 많이 해서 사실은 그 TV 토론 과정에서 본인들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 좀 자꾸 소극적으로 이럴 게 아니고 상대가 원하고 내가 좀 약간 맞듣지 않더라도 응해라. 다 해라 그냥 다.
저는 차라리 그냥 리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양자든 사자든 다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특히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 예. 저희는 정책적인 수행 능력이나 위기극복 역량에 있어서의 네, 네. 이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네. 양자가 됐든 사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는 양자든 사자든 이제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까 근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그 법원에서의 가처분 네, 인용권이 네, 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거나 네, 네. 할 수는 없다. 특히나 그 법원에서 이제 인용의 근거로 삼았던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상 규정의 취지 같은 부분들을 네, 네. 근거로 사실은 이 가처분 인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또 존중하면서 네. 사실 저희가 선거 과정을 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그런 어떤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후보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토론 형태라면 무엇이든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 위원장님, 야권 단일화가 되면 누가 나와도 이기는 걸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단일화를 해도 이기는 거로서 나온다는 것은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만큼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민들께 더 설득을 하고 지지를 받는 게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지 단일화가 선거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정말로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 예. 그런데 지금부터 단일화에 접근한다는 것은 마치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민들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박사님 단일화 될 거라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구도로 그냥 간다면 단일화 가능성은 높다.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이제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네.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오르길 기대했는데 네. 좀 살짝 오르고 지금 멈칫한 상태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단일화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 할라 하겠죠. 단일화 협상 들어갔다가 또 단일화 했다가 본인이 혹시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네. 자기가 제1야당 지금 대선 후보인데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정도의 지지율 구도가 딱 좋다. 네. 예, 그래서 뭐 설 연휴 이후에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고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가 조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단일화는 안 하고 아니라는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냐 뭐냐 강하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거든요. 우리 평론가는 앵커께서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율 구도만 보면은 네네.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일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바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사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달고 있지만 정말 뼛속 깊이 네. 거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읽힙니다. 죽어도 단일화는 없다가 사실은 속내가 아닌가.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가 윤석열처럼 보인다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2위로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면 단일화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준석을 버리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ARS 조사를 보면 뭐 11% 이상으로 내가 이기고 있는데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 이준석 대표가 아주 거두절미하고 단언하고 있잖아요. 봐라. 우리가 맡겨놨던 그 표를 지금 찾아오고 있다. 그러고 있으니 이준석 대표 말만 들으면 단일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판세가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결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단일화 자체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인데 그 네, 결단을 네. 언제 할 수 있을까? 이 결단의 시기가 이제 마치 이렇게
그 째깍째깍 그 줄어드는 모래시계처럼 네, 이렇게 네.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자, 의원님.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그러니까 단일화만큼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이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나 내용보다 더 과하게 부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과하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대선 과정에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젠다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네. 이 단일화에 대한 그렇죠. 이 과한 주목이 되면 될수록. 블랙홀이죠. 근데 예. 실제로 이 단일화가 그런 어떤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이 개연성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자꾸 이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네.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이 대선 과정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를 실패하게 하는. 네. 요거는 진짜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반성하면서 그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라는 건 뭐 여야 모두 인정하는 부분인데 2030을 대표하는 이준석 효과 지분이 꽤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덕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젊은 정치인이시잖아요. 이제 그 덕분이라는 건 저는 솔직히 2030을 대표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라기보다 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후보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실수도 예전에 굉장히 네, 많이 네, 했고 네. 이제 그거를 이 초점을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네, 이준석 네.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은 본인이 네, 하고 네, 네. 뭔가 짜여진 거는 이제 후보에게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생기는 장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효과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네. 어떤 세대 대표성이나 이런 네. 부분에서의 효과는 아니지 않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같은 생각합니다. 당에 계신 우리 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후보 리스크를 이준석 대표가 덮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호 보완적이다. 왜냐하면은 후보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후보 리스크는 이재명 측이 훨씬 크다. 네. 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래 활동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됐느냐? 그것은 민주당 지난 5년 동안 정말 잘못된 사법정의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지 네, 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2030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젊은 층과 소통을 그간 공직에 있다 보니까 해본 경험이 적은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보완한다고 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후보 리스크가 커서 보완이 된다. 그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후보 리스크는 민주당이 더 크다. 저는 그걸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리스크는 민주당이 더 크다. 그 사법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약간 네. 이견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어제 그 사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 쭉 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사법부가 죽은 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완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무죄로 가는 수순이어서 충격이 덜했을 뿐이지. 네. 실제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가지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갖다 이끌었던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김학의 그 전 차관을 범죄자로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그 말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 결정적인 물증으로 나왔던 동영상 속에서의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확인한 국민들은 그런 그 레토릭이 그야말로 하나의 강자들의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학의 씨가 무죄가 되는 날이 어제 있었다는 거죠. 그 네, 외에도 네. 사법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결정들이 줄줄이 났습니다. 이게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민심이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짧게만 반박할게요. 네, 네. 저는 법원의 판결은요, 여야를 떠나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가는 형사 소추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냐, 아니면 반드시 소추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그 문제에 있어서 대장동이든 그 밖에 성남FC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 살아있고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반론하셨으니까 예. 질문이 드는 게 윤석열 후보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하고 싸웠죠.
사업적인 위해 싸운 게 아니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검찰권을 저는 다 지지율에 동원해서 조국 전 장관의 반영이 온 돼 있다고 가족들과 싸운 생각합니다. 거죠.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선거에 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 측에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 생각해요. 부분은 오늘 토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정도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뭐 이건 변수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초에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퇴원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면 이게 어떤 또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변수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런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특별 사면 관련한 그 타이밍도 정부 여당에서 좀 조율해가지고 일부러 딱 이 타이밍에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네, 그게 네. 뭐냐하면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친박계가 꽤 지금 많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주변에는 구친이계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양자 간의 이제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딱 지금 풀어준 거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령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당에 있는 구친박계들이 이 자가 발전을 좀 해서 아마 이제 당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분이 꽤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발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구친박계들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정권 교체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구친박계 일부가 이제 뭐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긴 하는데 그 주장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볼 때는 소수설에 머물러 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더라도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이제 움직임 관련해서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문제니까 신 박사님, 신 위원장님 얘기 좀 듣고 갈게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신중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송영길 쇄신론이 불거졌어요. 송영길 네. 대표 불출마하겠다 그러고 종로나 뭐 세 군데 무공천한다 그러고요. 어떤 좀 뭐랄까 카드를 빨리 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이런 쇄신의 흐름 좀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네, 당의 네. 변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에서 출발하는 네, 거니까요. 뭐 그 공천 문제야 그 전에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물론 네.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이후에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네, 네. 있기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쇄신하는 모습들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네, 그런 네. 공감대는 확실하게 있다. 네. 그래서 이 수단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네, 이제 네. 뭐 지금 뭐 86세대 그 예, 용태론도 예. 용태론도 86세대 나오고 용태를 뭐 이런 하자. 어떤 예. 이 무공천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대선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 아마도 국민들께서 훨씬 좀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네, 저희 네.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가 정치 교체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국민들도 감동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정치 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논의와 내용들이 네.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평론가님께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대장동 의혹도 있고요. 뭐 형수 욕설 논란도 있고 김건희 7시간 통화. 뭐 이미 뭐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수가 그래도 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민심의 변화를 갖다가 뭐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미 그 각 후보의 어떤 그 이전서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왔던 사실들, 네, 그 네. 사실들은 새롭게 효과를 갖다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묻혀 있던 네. 그런 그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질 네. 경우에는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리스크들을 갖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김건희 그 사모의 김건희 여사의 등판이 지금 그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그 노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공격당하고 하면서 리스크를 갖다가 좀 몸으로 커버해내는 그런 기간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와서 지금 마치 전화 녹취록에 있었던 그런 톤앤 매너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당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좀 다른 생각하시는 예. 분 계십니까? 제가 또 다른 예, 말씀을 예. 드려야겠네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은 작년에 그것도 몇 개월에 걸쳐 7시간 동안 녹취된 거고요. 네. 지금 대장동 사건은요, 현재 재판이 준비되고 있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던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공약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지역 공약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좀 저희가 자세히 뜯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공공기관 관심 많잖아요. 자신의 임기 내에 수도권 공공기관 200개를 전부 다 옮기겠다, 지역으로요. 물론 대전 충남만 주는 건 아니지만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 과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해보고 한 100개 정도만 옮기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지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저희가 예전에도 경험이 네, 있긴 네. 하지만 정말로 확실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이게 뭐 수도권 지역 부분도 그렇고 그 조직들도 그렇고 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항도 굉장히 심해서 이거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건들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과 그 충남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네. 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네. 경기도 지사를 할 때도 이 경기도도 이 남북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죠. 그래서 예. 경기도의 이 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들도 이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네. 바탕으로 이 확실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사실 내부 토론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공공기관들도 뭐 저도 이제 제 지역이 워낙 당사자라 그렇죠. 보니까 예. 충분한 논의가 돼 있어서 사실 저희 지방선거 정도만 끝나고 나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걸 다시 평가하고 이 평가 저희 10년 넘게 했습니다. 네. 평가하고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산업적인 연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이 부가적인 지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네. 또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네. 그런 부분까지 패키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 위원장님,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는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선점해온 이슈였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저는 의지가 역시 약간-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의하는 네. 부분은 뭐냐? 이게 공공기관 이전이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또 지역으로 와도 지역 내에서의 갈등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조율해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민주당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급을 한다면 지난 5년 동안은 뭐 했냐. 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시간이 지연되었다.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또 잘해주신 부분이 정말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을 바꾸는 지도자보단 자기 한 말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하는 게 재작년이었잖아요. 저희 이 대전하고 충남이 추가 지정된 게 네,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반대가 그렇죠. 사실 명시적으로 있었던 네. 용이고 그 뭐 네, 국민의힘 전신 뭐 같은 당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 자기네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오는 게 뺏길 수 있다라는 네, 네.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된 건도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마지막 남은 우리 이전 이슈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로 확실한 이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되는 거고 그거는 확실하게 아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민주당이 그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정확한 네, 의지를 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박사님 그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항상 어떤 서울 수도권의 어떤 표의 흐름, 지방의 표의 흐름, 이걸 그 가운데서 저울질을 하느라고 늦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관측, 분석이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두 후보들이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 이걸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투표일 전까지는 열심히 강조하시겠죠. 투표 전까지는. 그러니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제나 예. 선거 앞두면 예타 면제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네, 네. 예, 또 뭐 이런 지역 분권 관련한 공약도 마구 쏟아내고, 네. 그런데 딱 선거 끝나고 나면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생각만큼 잘 진척이 안 되고,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너무 좀 선거용으로 좀 맞춤형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좀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할 거면 좀 지속적으로 좀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혁신도시 이런 데 다녀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리 잡은 것으로도 좀 느껴지고. 네, 네. 그런데 여전히 좀 인프라는 좀 덜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네, 좀 네. 갖게 되고요. 좀 재평가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지방으로 다 보낸다. 그래서 네.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그냥 막 보내놓고 가서 그냥 다 거기 가서 일해. 이렇게 놓긴 했는데 네, 네. 이게 실제로 그래서 과연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도시 꽤 오랫동안 뭐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온 그런 거잖아요. 네, 역사가 네. 오래됐고 보수 정권 하에서도 그래도 뭐 계속 번복하지 않고 추진해 왔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혁신도시 플러스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좀 그런 논의도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지금 우리 이종훈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정말 옳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런 걸 토론해야 되고 그게 이슈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다 엉뚱한 것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선거공학만 얘기하고 네. 그 지지율을 갖고 경마식 보도하고 네. 오늘은 저 회사에서 내놓은 지지율, 내일은 이 회사에서 내놓은 지지율 예. 이것만 갖고 따지고 있는데 네. 지지율 변화를 보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나아집니까? 전혀 네.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대안이 어디 있는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 네. 후보가 대전 충청권에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구도, 한 페이지짜리의 요약문을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철학과 또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얼개가 달라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방의 그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거고요. 네. 섹터와 역할 그리고 각자의 지정학적인 그런 구도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그런 메가시티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국토 재디자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전 충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대전 충청의 중요한 섹터만 해도 4개를 나눠놨어요. 그 4개를 나눠놓는 그런 각 섹터를 이을 수 있는 교통망들을 갖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 속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대선 후보가 이전에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들을 전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공공기관 100개 이전하겠다, 200개 이전하겠다 고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게 결국 대선을 정말 저질 대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좀 더 디테일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거기 보면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인프라의 부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그 지역 섹터들의 특성, 그리고 거의 차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고 그런 고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는 그런 공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대전에도 대형 쇼핑몰이 하나 생긴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왔죠. 자, 그 바람에 다른 타지에서 쇼핑하러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네. 부수적으로 그 뭐 음식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 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그냥 그 유휴부지로 그냥 남아 있었던 네, 엑스포 엑스포하고 부지였죠. 있었던 예, 그걸 예.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게 국가에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실효적으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실효적으로 지역 발전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그런 각도에서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탁상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예. 그런 말씀도 좀 공공기관 드리고 이전이 싶어요. 전부가 아니다. 드리고 예.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후보가 3특 5극 체제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전국을 3특 5극체로 재편하고 그 핵심이 이 고속 광역철도망을 네, 네.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메가시티 계획과 이 5극을 지금 단일한 1극 체제로서 네, 이 네. 지금 이 가니까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3특 5극 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들 하나랑 아까 그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연구원이랑 국토부에서도 한 8년 정도 이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지연 효과 정도는 있었다. 네. 근데 이 혁신도시가 약간 반쪽짜리가 되다 보니 실제로 네. 완전히 이 지역을 살리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가 지금 평가였고 이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도 아주 충분한 토론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평가를 다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가 부족한 내용이고 네, 네. 지금은 일할 때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신현장님, 말씀을 이 드릴게요. 예. 부분 이제 한번 말씀해 주고 지금 넘어가셔야 될 저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너무 공감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 공약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타당 공약도 좀 공부를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필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저희도 저 충청권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왔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부권 내륙 철도라든가 네. 그리고 금강 그 관광 그리고 또 충남의 북부 지역의 천안 종축장 지역의 첨단 산업기지 건설 네. 이렇게 세부적인 공약을 통해서 정말로 이 충청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구체적인 예산까지도 저희는 다 준비를 해서 네. 그 중에 7개는 벌써 이미 7대 공약이라고 충청권 7대 공약을 발표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저는 민주당 것까지 같이 봤는데 네.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첨단 기술 이쪽이 저희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여야가 협치를 해서 함께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면 하는 바람이고요. 약간 다른 것도 의견을 조정해서 사실 충청권이 하나가 돼야지 전국 단위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항공우주청, 윤석열 후보가 경남에 설립하겠다 그래서 이쪽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예. 대신 뭐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기겠다. 방위사업청이 뭐 예산 15조를 쓰는 거대 기관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항공우주청 경남으로 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그걸 보고 예.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항공우주청하고 방위사업청의 입지 여건이 다릅니까? 예. 저는 완전히 똑같은 것 같거든요. 네. 방위사업청이 입지의 적절성이나 네. 항공우주청의 이 입지의 적절성이나 네, 네. 좀 있으면 방위사업이 곧 우주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가 꼭 방위사업이고 근데 항공우주청은 경남으로 가고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온다? 네. 그냥 이거는 진짜로 어떤 정책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그렇겠다. 그냥 정말 그냥 임기응변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 군도 결국은 이제 우주군의 시대로 가는 네, 그런 네. 어떤 안보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문제도 항공우주청 문제도 결국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 기반과 그런 어떤 전략적인 안보 기반의 중심이기도 한 우리 대전에서 사실은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을 어디에 설치하냐 요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과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확실한 입지 적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함께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초당적으로 지역에서 네. 이 힘을 모으고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건 정말 뭐 방위사업청 뭐 줄 테니까 항공우주청 경남 줄게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반론하시죠. 여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의 진정성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12월 달에 경남 사천 가서 거기에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역 정치인인 이상민 의원께서는 항공우주청을 경남에다 두겠다고 건의하겠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천이 나오냐면요. 거기 카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거고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항공우주청을 사천으로 보내고 여기는 방위사업청이냐?
충청도에는요 3군 본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산업체가 여기에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살리고 그렇다면은 지역 간의 갈등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민주당에서도 그쪽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더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다시 방위사업청이 뭐 이렇게 항공우주청보다 작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15조 쓰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될 게요. 방산의 수출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거 100억 달러로 앞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건데 거기 가서는 뭐 하겠다고 해서 우리 후보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 후보께서 공약으로 발표하니까 마치 한마디도 그런 건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그것이 졸속이다. 말 바꾸는 게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 때 뭐 반론을 하시든 들은지 할게요. 자, 두 분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설 명절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 부분 저희가 마무리 발언 겸해서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박사님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예. 한 그 1분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대선의 시점이 좀 묘해가지고 설 연휴 민심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아마 설 연휴 때 가족 간 그 집중 토론을 거쳐서 대략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직후에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그 결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네.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간 토론이 너무 뜨거워진 나머지 네, 가족 네, 불화로 그렇죠. 가시지 않도록 간혹 봅니다. 그런 집안을. 네. 그래서 그것만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하시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좀 좋은 후보를 잘 가려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저는 예년의 설보다는 그 설 민심의 중요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등등의 문제 때문에 만나기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자식이 넷이 있는데 다 따로 만나게 됩니다. 네, 네, 날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가 원만하게 서로의 입장에 따른 의견들을 이제 나누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런 네. 상황에서 설 민심으로 뭐가 결집돼서 그것이 어떤 관건이 될 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비전을 보고 대선을 할 것인가 이런 네, 원칙적인 측면을 나눌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꼼꼼히 뜯어보자는 말씀이셨고요. 예, 신범철 위원장님. 예, 뭐 설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 민심보다 국민 방역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설 나시고요.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저는 뭐 경력이 짧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더 겸손하게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님께서 박상원에서 싸울 거를 걱정하시길래 저 사실 좀 공감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되게 정치가 좀 거칠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설에는 부디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네. 저희도 뭔가 대선 과정은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정치가 좀 더 이 정말 국민 통합으로 가는 이제 네. 그런 어떤 계기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 말씀도 드리면서요. 근데 그 지점도 어떻게 보면 후보를 선택할 때도 아마 관심사를 국민들께서 두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후보가 됐을 때 국회와 이 청와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적인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면서 밥상머리에서 너무 싸우지 마시고 건강하고 화목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좀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닷새 동안의 긴 설 연휴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연휴 기간에 지역 민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